네,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의미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희? 그렇습니다.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비상계엄이라는 선포라는 사실항의에 관련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 헌법 질서가 무엇인지, 기존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정당성의 논리라든가 피해의 최소성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권한이 남용돼서 국민이 받는 침해가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이른 만큼 우리 헌정 사상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그 절차에 요건과 법에 맞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행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제 하에서의 비상조치권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이 선고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 어떤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의견이 없었는데 대신에 보충 의견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충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다 다른 의미라고요. 일단은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도 법정 의견인 다수 의견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다소 다른 의견이 개진될 때 나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과 다른 아예 결론을 달리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법정 의견과 다른 것을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라고 일컫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인 법정 의견, 그러니까 파면을 인용한다라는 의견 일치되게 8명이 나왔다. 다만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지 엄격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보충 의견이 있었고 예.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권이라는 것도 횟수를 제한하거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보충 의견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결론은 같지만 다른 의견이 개진됐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권을 권한을 남용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배반한 어떤 신임에 대한 박탈의 어떤 신분으로서 파면 결정을 얻었던 불명예를 얹고 이제 퇴장하는 수순에 이르게 됐고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신분상의 차이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다만 이제 경호 목적으로 5년 정도 연장 가능하다고는 알려지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법상의 퇴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경호 이외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기념 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사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박탈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대통령의 신분을 해소된, 그러니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명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호는 10년간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사회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경호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현재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관련해서 굉장히 위해를 끼치려는 요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만큼 최소한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를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퇴임 이후 또는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5년으로 단축이 되고 연장이 가능하면 최장 10년이다라는 것이 경우의 규정이고, 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전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 중에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변호사와도 저희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비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결정의 요지는 굉장히 추격되고 간결하고 간이하고 평이하게 썼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작업들도 상당히 고심했을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불필요한 단어나 오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판결문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문을 쓰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측면이고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썼지만 곳곳에 보시면 대통령의 주장을 가능한 한 선회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당시 가지는 인식 중에 그것이 비상 위기 상태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대통령이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고 그런 판단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부과되어 있었고요. 예. 아울러서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작금의 국회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거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의 자세로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 타협보다는 여러 가지 탄핵소추 행위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를 이 결정문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양쪽의 의견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려는 고심의 흔적이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지 말지 아니면 아예 그 판단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토의 과정이 길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절차적인 요건과 관련한 그 토의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 법칙을 완화하느냐 안 하느냐도 결국은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보충 의견으로 나온 만큼 이런 증거 법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의가 길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평의가 길어졌던 원인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봤는데 관련된 어떤 절차적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선고 당시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선고를 앞두고 선고 요지를 먼저 설명하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만약에 주문을 먼저 낭독하면 그러면 전원일치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또 저희가 추측을 해봤는데 오늘도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후에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실무제의와 그간의 관례를 깨트리지 않고 관례대로 선고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유를 먼저 낭독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먼저 선고하기보다는 이유를 먼저 설명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왜 파면이라는 결론에 도출했는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또는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전의 관례대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만큼 주문을 마지막에 선고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절차적인 부분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관례를 굉장히 존중하기 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고 사법 질서에 대한 유지이고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일맥상통한 유지 속에서 가능한 한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번에 선고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장시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소 축약된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모두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위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판단이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그 모두 발언은 생략한 채로 바로 본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주문을 선고를 함으로써 예상보다는 다소 짧은 22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결정의 내용을 요지를 낭독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요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 상세한 판단은 결국 다른 판단문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했던 만큼 장수도 많을 것이고 사실관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간보에 게재가 되면 국민들이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을 생략한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워낙 사회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군더더기 없는 발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결정의 핵심과 논란이 있는 사실 판단도 좀 회피하고자 모두 발언을 좀 축약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모두 발언으로부터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겁니다. 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헌법상의 어떤 질서를 수호할 의미와 그 절차에서 며칠간 숙고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을 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특히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담으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 이런 어떤 의견을 밝혔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하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적인 상황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 판결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관보에 게재가 되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언제쯤 올라오고 또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선고를 하면 구도 선고는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 판결문이라는 걸 당사자들한테 먼저 송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강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마 조금 후 오후경에는 모두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일단 결정의 요지는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도로 설명한 한 페이지로는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남짓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공개가 됐고 예. 한 8, 90페이지 넘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도 곧 이윽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헌재 인용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적법했냐 그 부분으로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탄핵소추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3가지 정도의 주된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로 2번의 탄핵소추 결의 자체를 거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판단과 관련해서는 같은 사실관계이지만 회기를 달리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죄에 관련한 이 내란죄 적용을 철회한 부분과 관련해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라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는 이것을 추가하거나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했었고 이 부분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도 이미 전례대로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대로 이 적법 요건에 대해서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각하 결정을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기대를 했을 것이나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하 요소로 볼 만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보충 의견이 엇갈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앞으로의 기준, 과거의 기준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는 있지만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 그 자체를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는 판단입니다. 즉 전문 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정 의견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재판관 2인이 보충 의견은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들을 보고 좀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지만 이 의견은 결국은 소수 의견일 뿐 이 다수 의견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전문 법칙을 완화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은 유무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실질은 기본
기본적으로는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이런 징계 절차,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어떤 임무임비 행위가 있어서 중요한 파면이라는 징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전문 법칙을 모두 깐깐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보충 의견 관련한 화면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전문 법칙에 대한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정경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안 발의 그런 반복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주장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주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좀 숙고했다라는 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 주장 중에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총 22번의 탄핵 소추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그 당시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까지 헌재가 사실 판단을 해줬고요. 그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의견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1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정영식 재판관은 국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무차별적으로 반복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위기의식에 대한 경종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판단 자체가 이 판단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정치권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입법론으로 탄핵소추에 대한 횟수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토의는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탄핵소추를 그러면 횟수를 제한을 하면 또 제2요구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횟수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재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이 내린 거는 탄핵소추의 남용,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판단은 안 했습니다. 적법유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의 수호 관점에선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존중해야 되고 특히 야당에 번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법리적 문제 이전에 절차적 문제를 더 들여다보는 각하 가능성도 선고 이전에 제기가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각하는 가지 않았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5가지 사유, 5가지 쟁점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인데 먼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조건 그러니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가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는가 도저히 군 병력을 투입할 정도의 사회 질서가 혼란해 있었고 기존의 질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단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소추가 너무 남발되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2건이 임기 내에 있긴 했지만 그 시점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당시 시점으로 가서 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계류 중인 사건 한 2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평가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병력으로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할 만한 위급 사항이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적 또는 다른 제도적 문제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 왜 이런 포고령을 작성했는지를 물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었습니다.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이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이 야당의 경종을 울린다거나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 것은 우리 계엄법에서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에 반하는 계엄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평가가 따른 만큼 네. 계엄 선포의 요건을 지키지 못했고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미비하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요건을 불충족한 계엄은 위법한 계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소형 계엄이라고 말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고 다른 소추 사유, 사실 포고령 1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을 좀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침해적인 수단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포고령에 이제 국회 활동이나 지방의회 관련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에서의 정당제도, 이 대의제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평가이고요. 그리고 어떤 적법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제도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 누구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기본권이나 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 같은 거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주된 취지는 여러 가지 요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위기에 있었다.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단시간이었다. 더라도 이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가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고령 같은 경우는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고 실행 가능성도 없었다는 게 피청구인 측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니 경고만 하지 않고 실제 실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실제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그 당시에 창문을 깬다거나 헬기가 투입된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이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하려는 실행 의사를 보였다라는 것을 사실관계 확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14명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 관련해서 국회의 출입을 통지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일부나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그 안에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담장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만큼 실제로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방첩 사령관을 통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획득을 해서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체포를 계획했다라는 점까지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런 평가에 이르렀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문 부수고라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단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이 부분도 신빙성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사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도출해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 것까지는 이 요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는 신빙성이 낮다고 봤는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객관적인 진술로 아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도출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곽종근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이었던 만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나온 증언을 굉장히 높은 신빙성으로 판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치를 확인했다는 여인영 전 사령관과 그리고 홍정원 차장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거나 또는 증언 내용들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경을 통한 국회 활동 방해한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국회 활동, 국회라는 곳의 특수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국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해제 결의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해제 결의 권한 자체를 방해하거나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시키고 독재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의 질서이고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군 병력을 투입해서 의결 활동을 방해하려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헌법의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안에 병력을 투입할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질서가 혼란이 되거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야 될 것인데 그 당시 거슬러 왔을 때는 그런 혼란 상태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국회의 의결권 방해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기본적인 경험칙에 따른 판단은 마땅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 표거권을 침해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필요시 체포까지 간다는 것은 그 영장주의를 지대하게 위반해서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까지 이제 염두를 했다라는 만큼 그 중대성이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주 사회에서 대의제 원리,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결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손을 묶는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의 손을 묶는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다. 이런 논리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듣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경찰에서 알려온 속보인데요. 오후 6시부로 가포 비상이 을고 비상으로 완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로 가포 비상이 내려져 있었죠. 가포 비상은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게 되는 것인데 6시부로는 이 가포 비상이 을호 비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을호 비상은 경찰력의 50%를 동원하고 이 경찰의 비상 근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포 비상, 을호 비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찰들이 계속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쟁점들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이 나다라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직접 이야기한 만큼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나 우리 기본적인 질서는 만약에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질서대로 영장이라든가 필요한 수사와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또는 영장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이 건조물에 침입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 헌법상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는 또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독립성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독립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군병력을 투입한 원인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점검 목적이 있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도 네. 과거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을 경우에 선관위가 뭐 예를 들면 그 사전투표 지와 관련해서 24시간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선 상향이 나왔고 현재의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력을 투입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인용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대한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있고 그걸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느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열흘 뒤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쟁점부터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내용의 요지를 살펴봤을 때는 내란죄의 유무죄의 판단을 극히 제한적으로 회피하면서 쓴 결정문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 성립 유무는 이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한다.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결론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소요 상태를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적법적인 어떤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어떤 폭동행위를 일으켰는가,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거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시적으로 판단했지만 이 군병력이 투입이 되고 이런 행위들이 한 것이 한 지방의 소요행위로 볼 수 있느냐, 폭동행위냐, 이런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4월 14일 변론기일부터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리고 군 병력이 얼마나 동원됐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툼은 형사재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앞서서 두 번의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었고 4월 14일로 정식 첫 변론 기일을 잡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4월 14일 재판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최상목 총리라든가 이 두 명에 대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구체적으로 증인들에게 궁금한 것도 묻고 절차 참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로서 지금 파면이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면 출석에 불응하고 나오지 않을지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죄 관련된 것만 기소가 되어 있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라든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라든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입건된 제명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란죄 수사와 재판 이외에도 다른 제명으로 지금 추가적인 수사나 소환 조사나 관련된 절차 강제 수사가 개시될지도 굉장히 관건인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 거쳐야 되는 형사재판과 또 수사기관의 수사는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또다시 그 형사재판과 형사수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등 관계자들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지만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어떤 진술들, 증거들이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증거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첩적인 증거로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느냐에 대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실판단은 다소 완화된 증거법칙을 적용을 해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명법칙, 증거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릴 것이고 증인들도 한 30몇 명 이상 지금 소환될 예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또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증거법칙이나 증거와 관련한 그 판단은 일부 또 달라질 여지는 배제하지 않고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헌재에 나온 증인은 비교적 소수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 나와서 그 진술을 유지하지 않고 번복하는 사람도 있을 여지가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판단과는 또 다 똑같은 결론을 유출할 수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도 굉장히 치열한 법적인 공방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인물이 탄핵심판에서 한 발언을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이 나와서 한 증인신문 조서도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증언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불일치하게 하거나 번복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또 신빙성의 문제로 가겠죠. 예. 헌재에서는 A라고 이야기하고 형사재판에서는 또 말을 바꿔 B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한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느냐라는 신빙성 판단은 갈 것이고 A 재판부에서는 다른 말하고 E 재판부에서 다른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인 결과가 도출되니까 예. 쉽사리 말을 번복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형사재판까지 유지되는가 또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진술이 또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그 부분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헌재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도 지금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공개가 되므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논란과 관심에 주목되는 진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예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구속된 신분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 구속기한의 제한으로 그래도 신속하게 이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불구속 상태인데 방대한 양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느냐 또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함을 원인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느냐에 따라서 불구속과 구속의 또 신변의 차이는 있을 여지가 있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 이 구속기간 제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재판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이 한 4월이라고 한다면 연말 이상까지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추후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들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불체포 특권은 불소추 특권을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불소추 특권이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외환죄,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그 소추하지 어렵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랑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이권이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교사했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받았다 아니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직권남용은 이번 헌재 판단에서도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가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합당한 절차이겠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도 대통령의 신분을 벗은 한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또 법률적으로는 일반인 신분에서 다른 제명으로 수사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개시될지 또는 다른 어떤 고발 사건이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수사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사건이고요.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는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적으로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고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구속이 취소돼서 지금은 석방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란 혐의 말고 다른 혐의 수사가 또 진행이 된다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란죄가 가장 강력한 법정형도 무거운 그 양형도 무거운 죄였기 때문에 다른 범죄 사실만으로 범죄의 사실을 소명을 해서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이제 이끌어낼지가 관건이긴 한데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호 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이를 정도로 증거를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서 구속에 이를 정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해 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